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소개받은 강현실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소개해 주셨는데 그냥 잠깐. 뭐 이제 이거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제가 부모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 제가 뭘 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저를 딱 보시면서 갖고 있는 궁금증이 몇 살이냐, 이거 그리고 애는 키워봤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 교육하면서는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나이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고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아까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강사님 너무 젊으시다고, 근데 그게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너무 어리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부모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버님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요. 제가 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버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진 않았지만요, 제 친구들은 이미 뭐 초등학교 학부모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성인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처들, 또 어린 시절에 좀 놓쳤던 기회들,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 시간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바로 아버님들이세요. 우리 아버님들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민방위, 딱 그 분위기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행히 이제 신문 보시는 분은 안 계신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데 민방위 훈련 가면은 다들 신문 보고 있고, 근데 그때에도 맨 앞에서 몇 분은 굉장히 그 민방위 교관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민방위 교관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도 실습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대체로는 그냥 떠들어라, 나는 그냥 시간 때우다 가겠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신데요. 여기서는 아버님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이거 끝나고 좀 질문을 좀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좀 공개적으로 좀 질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 연락처를 저 위에 썼으니까요, 언제든지 유선으로 또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은 대화동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대화동의 장성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아빠 양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이 교육을 하셨고요. 그 다음 책,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심리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책으로 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아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하면은, 부모 교육하면은 항상 어머니들이 오시고 아빠는 좀 뒤로 물러서서, 그래서 그냥 아빠들은 집에 와서 애는 그냥 그 한마디, 그럼 자요 그러면 그래 하고 끝나고, 그리고 주말에 와도 그냥 아버님들 아무래도 평일날 굉장히 힘드시니까 주무시고, 그러면서 그냥 내 친구들 다 그렇다. 그리고 주말에 그냥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낚시 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근데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아빠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게 보편적일까? 근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자녀 양육이 온전히 엄마의 몫으로만 주어지게 된 거는 인류 역사에서 한 200년, 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0년, 300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 200년,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요, 지역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일단은 엄마가 몸조리를 하면서 아기를 직접 돌보지만 아기가 좀 크면 그 지역에서 형제들이 많고 또 지역에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 육아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아빠도 농사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또 자녀를 돌보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화가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정도에서 그리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정도 세대에서는 사실은 같이 공동 육아하고 공동 작업을 같이 했다.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생기고 도시화가 생기고 공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대가족을 깨트리고 도시에서 핵가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에서도 공교육제도가 확립이 된 거죠.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그런데 개인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으면 한 명은 돌봐야 되는데 그때는 주로 엄마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도시로 공장으로 돈을 벌러 가고 엄마만 홀로 남아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 시점이 인류 역사에서 불과 2, 3년밖에 안 된다. 근데 그런 산업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도 여전히 삼성전자처럼 공장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아버님들 잘 아시죠? 계속 어떤 IT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삼성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왜? 애플처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장악해야 결국엔 이게 가지. 삼성도 계속 바꾸려고 하는 시세들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공장 중심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어떤 게 달라졌느냐? 지금은 이제 핵가족 사회도 아닙니다. 지금은 핵가족 더 나눠줍니다. 그래서 싱글데디, 싱글맘도 많아지고요. 이제는 맞벌이는 아예 일상적이 됐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글 쓰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파서 일산백병원에 저희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빠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빠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아버지들도 저를 보고 그랬지만 저도 그 아버지도 보고 아니 저 아버지는 뭐 하는 아버지인데 이 아침부터 병원에 애들을 데리고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학교에서 이렇게 아버지 교육은 물론이고 아버지 회들이 운영이 되면서 아빠들이 본격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자녀 교육의 중심, 자녀 양육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엄마보다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아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주로 아빠가 자녀 양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양육을 담당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그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 생겼던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일은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않냐. 이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기러기 아빠들이죠. 기러기 아빠. 하지만 제가 이제 아빠 양육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이 책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를 도와야 되느냐 방법에 대해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들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도록 돈을 벌어다 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기러기 아빠라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아빠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형태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도 정말 이건 이상한 가족 제도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자녀들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더라도 아빠가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아빠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러기 가정들이 깨집니다. 문제 우리 내일 수학여행 시험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면 대략 6년, 1학년이면 대략 12년 후에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될 텐데 학업적인 능력이나 어떤 정서적인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아빠들은 내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남자는, 아빠는 엄마에 비해서 좀 준비되지 못한 양육자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죠.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변하고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뇌도 변합니다. 자녀 양육에 맞게. 그러니까 모성애는 당연한 거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건 그건 되게 당연한 거다. 근데 남자는 안 낳지 않냐. 그러니까 뭐 부성애는 그거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학습된 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 남성들의 호르몬이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가 입덧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예. 남자들이 입덧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 변화가 많은 남자들은요. 입덧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성의 호르몬 변화는 본인의 임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남성의 호르몬 변화는 아내가 임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내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공격성을 의미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쭉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자녀 양육에 별로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굉장히 자녀한테 어떤 사랑스럽고 양육적인 어떤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남자들한테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줬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그랬더니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확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아빠들이 돌봄 모드에서 공격 모드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 아이를 괴롭혀? 하면서 당장이라도 거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태세를 생물학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얘기합니다. 연구자들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와이프하고 저희 이제 큰아들이 아기 때 유모차를 탈 때, 휠체어래네요. 큰일 나려고. 유모차를 탈 때 제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갔는데요. 마트에 올라가는 턱에 그 마트에서 유모차나 이제 이런 게 올라가라고 거기다가 발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와서 그 앞에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우리 아이 유모차를 못 봤는지 아니면 자리가 또 거기밖에 없어 일부러 그랬는지 제가 분명히 올라가는데 차가 슬슬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판을 거의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만약에 이제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이제 성격상 그런 거 싸우는 거 별로 싫어하니까 그냥 가자고 저런 사람 믿게 저 가는데 애가 다치니까 저도 모르게 열을 내는데요. 제가 돌아와서 후회했잖아요. 왜 그 운전사 아저씨가 이래도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근데 그 순간은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당연히 정신 있는 거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와이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고 하면은 엄마들도 많이 화내지만요. 사실 아빠들이 한번 화내면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학습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아빠들과 엄마들한테 정상화와 조산화의 울음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빠들의 구분 능력이 엄마들의 구분 능력 못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하죠? 여기 계신 어머니들. 선생님, 강사님,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밤새 애기가 울어도 절대 안 깨요. 그리고 애기가 울으면 이 울음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닌 잠이나 자라 내가 할게.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간다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남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느냐? 그 이유는 남자들이 육아에 참여할 기회나 육아를 경험하는 경험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해방 바로 후에 태어나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본서 끌 때 저희 아버지도 늘 바쁘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러셨겠죠. 늘 바깥일 하셨어요. 저희한테 와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걸 아버지는 잘 못하셨고
저도 아버지가 와서 따뜻하게 얘기해 좀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결혼하고 제가 아빠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가서 좀 친절하게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기저귀를 갈고 하는 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뭐 남자 녀석이 이런 얘기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양육에서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양육이 부족한 것 같이 사실 심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여성 못지않게 준비된 양육자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마보다 못하다. 엄마만 잘하면 됐지.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 경우 있죠. 학교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도 호출을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는 뭐 잘못하면 엄마가 싫어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가서 선생님 뭐 또 우리 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도 워낙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문제는 엄마 책임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수많은 학자들도,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도 엄마의 양육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학자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해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시절은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그때에는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 대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 그래서 이 내담자들이 오면은 상담하다가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물어보면은 주로 엄마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역시 엄마가 양육을 못하면은 애가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그게 엄마 문제일까? 아니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엄마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주로 엄마를 떠올린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의 자료를, 수백 명, 수천 명의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오히려 엄마보다는 아빠가 양육에 부족할 경우, 혹은 아빠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할 경우 아이들이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엄마의 어떤 교육열보다는 아빠와의 관계가 아이의 IQ, 아이의 학업 성적을 예측한다는 게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주로 여성들이, 엄마들이 자녀 양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한테는 엄마가 중요할 거라 생각했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아빠의 효과는 엄마 못지않고요, 엄마보다 뛰어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아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호도 있고 아빠랑 엄마랑 비슷한 것도 있고, 정말 아빠 엄마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많냐? 아빠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 뭐 알겠다. 그런데 나는 바쁘다. 뭐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지금도 거의 뭐 직장 하루 종일 있다고 오신 경우들이 많죠. 또 주말이면 야근이다. 뭐 또 조금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은 12시 퇴근도 다반사죠. 그래서 나는 좋은 아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애랑 놀 시간이 없다.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빠가 좋은 아빠냐?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아빠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아빠의 사랑. 다시 말해서 아이와 얼마나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을 보내도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학자들이 제가 이제 봤던 연구 중에, 그게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계속 보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었을까 고민하다가 썼는데, 그 중에 연구 하나가 뭐냐면, 아빠와 많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자존감도 낮고 학업 성적도 떨어진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아빠가 아이들이랑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는데 왜 오히려 아이는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럴까? 그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하는, 그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생각해봤더니 아빠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아빠가 나를 무시하고, 아빠가 나를 너무 위협하고, 쉽게 말해서 그런 아빠가 함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빠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뭐 그럴 수 없겠지만 여러분 부인한테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오늘부터 내가 애 키울 거야.
라고 하신다고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오히려 대부분의 아빠랑 서 돈을 버는데 나는 집에서 아이랑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즐겁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내 친구는 어디 가서 뭐 돈을 뭐 연봉이 얼마 이런 얘기 전화 받으면 열받고, 근데 내가 집에서 이 애들이나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거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많이 바빠도 상관없다.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관계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은 아빠들이, 젊은 아빠들이 아이의 양육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원을 보낼 거냐, 어떤 책을 살 거냐, 얘를 내가 이제 중학교를 뭐 어디를 보낼 거냐,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낼 거냐 해서 아빠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와 갈등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요, 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아이 앞에서 싸우거나, 혹은 아내하고 사이는 안 좋아도 나라도 잘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남자분들은 억울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요, 아이와 엄마 관계는 크게 손상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와 아빠 관계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크게 손상이 됩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엄마는 옆에서 늘 같이 있어주고, 물론 잔소리 많이 하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게 해도 밥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동질감도 느끼고요, 엄마에 대해서 되게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나빠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아이에게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부부관계일 수 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적절하게 좋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게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소외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좋다.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는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게 있어도 크게 효과가 없더라. 아빠 효과, 아빠가 양육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한테 미치는 효과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한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대인관계가 특별히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아, 저 친구 좀 실력은 있는데 이 사람을 대할 줄 몰라. 그런 분들의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술자리에서나 기회가 되시면 아버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를.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관계는 성인이 돼서까지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굉장히 힘들고 좌절스러운 순간에,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아이들, 그런 대학생들, 그런 성인들은요, 그 위기를 상당히 잘 헤쳐갑니다. 제가 지금 한 남자 대학생을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23살이에요. 남자인데 군대 갔다 왔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체육학과인가 그런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경찰이 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경찰 되는 게 쉽습니까? 경찰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간부시험 보려면 어렵고 신경시험도 어렵잖아요. 이 친구가 그걸 딱 듣더니 포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죠. 아버지 관계가 어떠냐? 안 좋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아들을 되게 무시해요. 못하니까 무시하고. 그런데 이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버지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 엄마와의 관계는요, 엄마의 관계는 크게 나쁠 리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어린아이일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 성인, 그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를 제가 이제 봐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정관념입니다. 아, 그래 뭐 아이한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내가 아이랑 같이 함께 해주면 아내도 좋을 거고. 아, 근데 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아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어디 가자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주말에 좀 쉬고 싶고 좀 일찍 들어온 날은 좀 내가 편히 쉬고 싶은데 애들이 뭐 또 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게 아이와 아내한테만 좋고 아빠한테는 좋은 게 없을까? 힘만 드는 노동일까? 그러다가 제가 찾은 여러 연구들이 뭐냐, 아이 양육에 잘 참여하는 아빠들이 일단 몸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유능하고요. 유능하다는 게 대인관계 면에서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거나 부부관계도 더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서 사실 요즘 여러분 이제 뭐 지금 한 40, 50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베이비 부머들 세대, 요 세대가 사실은 지금 IMF 때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남성분들이 퇴직을 일찍 하고 하면은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죠. 집에서 애물단지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한테도 구박받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귀찮아하고. 그런데 그런 가정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좀 없더라도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린 시절에 얼마나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와 아내한테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참고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게 나한테도 중요한 힘이 되고,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생활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우리 아버님들 화나시진 않으셨죠? 지금 표정들이 상당히 굳어 계신데. 네.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수용해 줄 때, 수용은 뭐냐면요,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 넌 내 자식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자식, 괜찮아, 이겁니다. 못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관심이 없어 애들한테. 야, 뭐 공부 잘했냐? 성적 갖고 와봐. 잘했네. 여러분 이건 무관심입니다. 거절, 이까짓 게 뭐래, 혹은 과도한 폭력, 이랬을 때 어떤 결과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아빠의 사랑과 수용, 아빠의 무관심과 거절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엄마가 얼마나 양육에 참여하는가와 무관했다는 겁니다. 아빠의 영향은. 그리고 가족의 수입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없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경우가 어떤 결과를 냈고 아빠가 아이한테 무관심 경우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여기에 수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의 학력과도 무관했습니다. 아빠의 학력. 무관할 것. 다시 말해 딱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냐. 첫 번째,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수용했을 때, 참고로 여러분 아빠의 사랑과 아이의 수용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요, 아빠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 사랑하니?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실수했을 때 너를 잘 수용해주니? 포용해주니? 너를 받아들여주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빠 그래요 라고 했던 애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애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삶의 만족도. 자기 인생에서, 이건 13살부터 16살까지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인관계 자신감이 그렇지 않은 애보다 높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자신감. 대인관계 자신감.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대인관계가 좋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대인관계가 똑똑한 머리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요, 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을 모실 수 있고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게 서양과는 달라요. 서양은 자기가 잘나면 합리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개인주의 문화지만 한국은 집단주의, 요즘엔 다른 표현으로 관계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 아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게 아빠의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이렇게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앞에 나서 여러분 얼굴 보시면요,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역경입니다. 저한테는. 네, 반응스럽죠. 피곤하시죠. 제가 이제 아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말하는 게 막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할까. 근데 이런 역경에서 제가 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이분들한테 전달을 잘 못하지?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요, 저는 여기서 말을 더 못하고요. 다음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강사 선생님 와서 해주세요. 저 못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한번 해보자. 난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 내가 지금 전달을 잘 못해도 조금만 이렇게 더 해보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은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아빠의 사랑과 수용의 영향입니다. 제가 IQ라고 쓸까 하다가 사실 여러분 IQ란 개념이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적 능력. 근데 이 지적 능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똑똑하느냐? 아빠가 아이를 많이 사랑했을 경우에 지능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학업 성취도도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도대체 아빠가 뭘 해줬기 때문에 애들이 똑똑하냐? 마지막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 조절 및 통제 능력.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보셨으니까. 누가 공부 잘하냐? 똑똑한 애가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가 공부를 잘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꾸준한 애라 그러죠. 어떤 것 때문에 하는 애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막 열받아하고 쉽게 막 낙담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머리가 똑똑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능검사나 이건 미국에서는 SAT 되죠. 우리나라는 수능이지만 그런 걸 연구해 봤을 때 아빠의 사랑과 수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큽니다. 엄마보다는. 사실은 어머니들은 제가 모르겠고 엄마들 교육하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엄마가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아빠니까. 아빠가 근데 실제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서 조절 및 통제 능력.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빠가 무관심하고 아이를 좀 거절한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격적이 되고요. 애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요. 비행 청소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행 청소년, 비행하는 애들 말고, 그렇죠? 아시죠? 비행, 잘 나가는 우리 친구들, 그 아이들의 가정을 보시면요, 엄마가 집 나가고 엄마가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엄마는 거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아빠. 아빠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안 될 때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빠에 대한 분노. 엄마는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분노 대상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애들은 결국엔 엄마를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아빠는 다릅니다. 왜? 함께하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 오랜만에 만나서 꾸중하고 그러고 여러분 회사를 쏙 가버리시면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빠한테 들은 꾸중이 애들이 하루 종일 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빠에 대한 분노. 요즘에는 이렇게 사실은 학부모 강의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바람 외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외도할 확률보다 남성이 외도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외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는 좀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납득할 수 없는데. 왜 이해를 하냐? 아빠가 얼마나 엄마한테 무관심한지를 아이들은 옆에서 계속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얼마나 시달림 당하는지 애들은 몰라요. 아빠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빠는 힘들잖아요. 나가서 막 술 먹고 풀어도 그걸 애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그럴 리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러겠지만 나쁜 아빠들은 또 그러잖아요. 집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애들의 아빠에 대한 분노는요, 엄청납니다. ADHD. 요즘 워낙 많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내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1학년 맡을 때. 너네 반에도 ADHD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저 와이프가 이제 77년생이라서 지금 이제 휴직을 좀 해서 아무튼 교사 경력이 지금 8년, 9년째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학년 맡으면요,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있답니다. 여러분 ADH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떠듭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혼내도 애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좀 참고로 곁다리 얘기인데요. 참고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주의가 부주의하다라고 하시면 걔네들을 꾸짖지 마시고요. 펠프스처럼 키우세요. 펠프스. 수영 황제. 수영 황제 펠프스가 ADHD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거 고치려고 수영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ADHD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계란 품고 앉았죠? 여러분 그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애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거를 잘 수용해서 애가 뭐 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ADHD 아동들은요,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누가 도울 수 있냐? 엄마 아빠가 옆에서 굉장히 고활동적인 활동들을 시켜주면 됩니다. 운동 같은 것들. 혹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거기에 애들이 하나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하면요, 그냥 교육시켜서 뭐 하나에 성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ADHD 아이들도 봤더니 아빠 영향이 크더라. 제가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초등학생 애들 자살 상담이 몇 년간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아이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초등학생 자녀 이전에 학교 입학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막 혼냈습니다.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애가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울음이 그치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깔깔대고 웃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애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애들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아빠들이 우리 애는 혼내도 정신 못 차린다. 혼내도 지가 뭘 잘못한 게 모른다. 뭘 잘못한 건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혼내고 화를 지나치게 내시면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요. 어렸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애가 좀 인지적으로 이렇게 좀 발달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되면요, 자살 시도, 자살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의 무관심과 거절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예사롭지 않게 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빠들이 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이 중요한 원칙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강의에서 마지막인데요. 그런데 아빠가 알아야 할 양육 원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요. 가정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뭐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건강교육 이런 거 의사들이 와서 하는 건강교육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대중을 향해서 강연하는 거는요, 가장 평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싱글 대리, 뭐 아내가 뭐 사별했든지 혹은 뭐 이혼하셨든지, 요즘에는 아빠들도 양육권을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싱글 대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돈도 버셔야 되고 직접 아이 양육도 하셔야 되니까. 또 요즘에는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아빠가. 그래서 아내가 능력이 더 뛰어날 때, 그래 네가 돈 벌어라, 내가 아이 키울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 혹시 계신다면, 혹은 뭐 이제 제 주변에도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아내가 직장을 휴직하면은 잘릴 수 있는 직장이고, 이 제 친구 녀석은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꼬마를, 이제 그 자기 자식을 어렸을 때 좀 키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거나, 어떤 이유든지, 혹은 뭐 아빠가 잠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좀 돈을 벌고 아빠가 이렇게 집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평소에 엄마가 하는 역할까지 아빠가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저희 와이프도 보고 저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한 가지 느낌이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출산하고 대략 2년까지는 여성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훨씬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아빠가 양육자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으신 아빠들이라도 내가 지금 밖에서 돈 벌어야지 내가 뭐 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죠. 저희도 뭐 그런데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제 휴직했지만 내년부터 또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맞벌이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드릴 거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가정에서 엄마는 대체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엄마가 일을 하시더라도 아빠보다는 안 바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엄마가 1차적인 양육자가 되고 경제활동을 아빠가 한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런 양육 원칙을 말씀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입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전업주부 엄마, 경제활동 아빠 가정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따라서 아빠, 엄마 역할 분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도 다릅니다. 가정 배경도 다릅니다. 또 자녀 수도 달라요. 이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공통된 부분들만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아빠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부인과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과.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아주 이상하지 않다면 아주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야. 근데 이 여자한테 애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요. 엄마 중심으로 모든 자녀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들 좀 계신데요.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을 접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갓난쟁이를 키울 때 사실은 우울하지 않은 여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울합니다. 어느 정도 우울하냐? 신문에는 가끔 나는 아이랑 같이 뛰어내릴 정도로 우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그 갓난아기를 옷장에 넣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옛날에 애한테 어떻게 했어? 그리고 진짜 애를 꼬집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애가 말을 하나요? 애가 잠을 제대로 자나요? 내 몸은 힘들지. 아가씨 땐 이뻤는데 지금 완전히 퍼졌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엄마는 또 무슨 또 전집을 산다 그러지. 근데 이 인간은 벌어오는 건 전집 살 돈은 안 되지. 여러 면에서. 그래서 가끔 아이를 이상하게 지나치게 학대하는 엄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가 아주 이상하지 않다면 아내 중심으로 아이의 엄마 중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부간이 갈등이 없을 수 없죠. 부부의 갈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아이 앞에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혹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인지능력이 좀 발달하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 앞에서 싸웠을 때, 좀 크게 싸웠을 때 소리도 막 하고 안 그러셨겠지만 혹시 이렇게 권투를 하시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애 앞에서 크게 싸웠을 때 애들이 울면서 부모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다 아시면서 얘기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나 무서워요. 이럽니까? 이러기도 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때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부모가 이혼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혼했다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애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십시오. 와이프가 나한테 권투를 하자고 덤벼도 그냥 몇 대 맞아주세요. 그러면서 애 재워놓고 나가서 둘이 복싱을 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애 앞에서는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애 앞에서만 안 싸워도 애가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부모님 싸우셨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이 싸운다. 명절 때 가면은 두 분이 싸운다. 그럼 여러분은 거의 40대 되셨을 텐데 40대 전후실 텐데요. 마음이 편합니까? 저 노인들 또 시작이네.
뭐 싸우라고 하지. 우리끼리 뭐 하자. 그럽니까? 성인 된 우리들도 부모가 싸우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화가 나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엄마들,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애 앞에서는 남편 욕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남자가 괜찮고 아내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애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싸우느냐? 애 재우고 그리고 죽여버리십시오.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세요. 근데 애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시면은 피하세요. 그게 제일 솔직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일단은 좀 타협하세요. 설득하시고 설득당하고 타협하면서 최종적인 거는 아내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일관되게 아이가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일관되게 돼야지. 엄마는 야 너 학원 가. 그럼 아빠는 가지마. 그거는 애를 딴 집에 줘버리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상처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 중심으로 하라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냐? 큰일 납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내하고 꼭 균형을 이루십시오. 엄마들은 여성이죠?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특징.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여성들의 특징, 아가씨들의 특징, 한국 문화에서 엄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 지능, 이거 가지고 애를 잡습니다. 애를 잡아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낼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무슨 책을 사줄 거냐, 누구는 뭐 어디에 뭐 유치원을 안 가고 어디 간다는데 거기에 보낼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들 부모 교육은요 사실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엄마들이 아 그렇군요 하는데 딱 옆집 엄마만 만나면 엄마들이 확 바뀌어요. 옆집 엄마가 최고 부모 교육을 해요. 아무리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교육에 너무 치우친다. 그럼 엄마들이 놓치는 게 뭐냐? 아이의 정서를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 서울 삼성병원, 이런 강남의 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들, 저는 이제 임상 심리사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은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 듣죠. 꼬마 애들이 정신과에 엄청 옵니다. 엄마들이 웬만해서는 안 데리고 오겠죠. 당연히 아이를 정신과에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근데 안 데리고 올 수 없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강남과 강북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왜 심합니까? 그놈의 교육력 때문에. 엄마들이 뭘 놓칩니까? 아이의 정서를 놓칩니다. 아이의 관계를 놓쳐요. 대인관계.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이의 엄마가 너무 애를 막 교육으로 막 휘젓는다. 여기 가야 되고 스케줄을 짜준다. 이런다. 그럼 여러분이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놓치는 게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애가 과연 이걸 하면서 행복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 보통 제가 이제 대원외고 애들 많이 가르치는데요. 그 대원외고 애들이나 뭐 용인외고 애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면 미국 수능 SAT 말고 이 추가 시험이 있습니다. AP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런 AP라는 시험에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 전문 강사니까 저한테 가끔 그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계속 외고 애들을 좀 만나요. 그래서 5월달 시험인데 보통 1월달부터 한 4개월 정도 그래서 심리학을 가르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그 심리학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리학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엄마들이 연락이 오는데 제가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주로 대원외고, 용인외고, 뭐 경기외고, 서울외고 뭐 걔네들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대원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묻습니다. 항상 수업할 때마다 물어요. 좀 친해지면. 너 행복하니? 걔네들 스케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 한번 정말 행복하니? 반은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반은 선생님 행복하지 않아요. 저 별로 살기 싫어요. 그건 왜 이거? 엄마가 원하니까. 다들 하니까요. 걔네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도요. 사실은 유색인종이 미국 본토 사회에서 자리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들은 주변에서 기대를 엄청 많이 받겠죠. 그렇죠? 미국 가서 대학 가면은 미국 예일대 가면은 막 성공할 줄 알죠. 90% 애들이 못 들어갑니다. 미국 수업을.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혼자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탈선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아시겠지만 약물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너 이거 약 하나면 너 우리 안 놀 거야 하면 애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너네 미국 가서 약 가도 너 절대 안 물으면 안 돼. 그건 너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자리 못 잡고 한국어면 뭐하냐, 한국어면은 영어 강사합니다. 영어 강사. 제가 그 애들 보면서요, 물론 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애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와 균형을 이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사결정한다. 그러면은 애 자고 나서 한번 복싱을 하세요. 너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사결정이든지, 왜 아빠도 부모잖아요. 그렇죠? 같이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아이가 이 정서 부분에서 행복한지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석사를 고대에서 했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저 동기들은 심리 검사도 하는데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변에는 상담하는 친구들 많은데, 서울대, 고대, 연대부터 해서 카이스트, 다음에 포항공대 학생 상담센터, 대학사에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재밌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명문대일수록 우울증 환자와 자살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머리는 똑똑했는데 이게 잘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우울하면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자살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결국엔 성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결국엔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아버지들은요, 한 달에 한 번을 줬습니다. 제가 그랬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을 줬습니다. 애들이 여러분이랑 깔깔대고 놀 수 있으면 아빠로서는 성공입니다. 애들이랑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빠랑 신이 나면 돼요. 아빠랑. 그래서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아도 아빠랑 신이 나고 아빠랑 뭔가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엄마는 아이와 주로 언어적인 소통을 합니다. 놀 때에도. 그래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웃긴 이야기를 한다든지 언어로 소통해요. 근데 아빠들이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관찰했더니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몸으로 소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 조르고 간지럽히고 막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아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애를 왜 그렇게 하냐 그러죠? 여기 계신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의 소통 방법입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말 필요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재밌게 읽어주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여성들보다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멍하게 텔레비전 있고 여러분 아내는 계속 조잘조잘 떠들죠. 그리고 아내는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못 들으셨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아빠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 가면 그 모드로 돌아옵니다. 말하기가 싫어요. 또 와이프는 계속 얘기를 하죠. 애들한테 대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책을 읽어줄 때 재밌게 못 읽어주니까 아이를 간지럼태면서 읽어주거나 때에 따라서, 혹은 제가 말 타는 게 있다. 그럼 저는 제가 말이 돼줍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앉아서 애를 들썩들썩 들립니다. 그럼 애들은요, 언어적으로 웃기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 더 좋아해요. 아빠가 재밌는 거예요. 왜? 엄마의 언어적 유희는 애들이 아직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재밌게, 애들 행복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엄마가 행정부라면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 엄마입니다. 아빠는 입법 보고 사법 역할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아빠가 규칙을 세워주고요. 아빠가 규칙에 맞는 훈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정한 것들을 엄마가 아이하고 많은 시간 있으면서 주로 실천하면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남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규칙 설정. 여성분들이 정말 답답하게 여기시는 거죠. 고지식한. 그렇죠? 여성분들은 소위 말해서 유도리가 있잖아요. 유도리가. 한번 저희 와이프랑 신혼 때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근데 보통 평일에 갔으니까 뮤지컬에 이렇게 자리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 막 되게 좋은 자리다. 그럼 여긴 사람들 잘 안 앉잖아요. 저희도 그냥 좀 싼 자리 가서 옮기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끝에 자리, 사각지대가 있는 이런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텅 빈 거예요, 가운데가. 그래서 불 딱 꺼지자마자 저랑 와이프랑 사사삭 갔어요. 그래서 가운데 딱 앉았죠. 그랬더니 그 극장은 그렇게 옮기는 거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달려오더니 선생님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저쪽 가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았는데 저희가 와이프가 여기 있고 스텝이 여기 와서 얘기해요. 제 옆에 와서. 아, 반대다. 스텝이 여기에, 제가 잠깐만요. 그래요. 제가 여기 앉아있고 저희 와이프가 이쪽에 앉았는데 더 가운데 앉혔는데 스텝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옆에 와서. 그래서 여기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자 안 된대잖아 하고 저는 쪼르르 가서 제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뭐해 빨리 와 안 된대잖아. 와이프는 헛돼 괜찮아 일로와 다시 와 규칙과 법규를 고지식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입니다. 근데 그게 남자에게 유리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녀 양육에서 너무 유도리를 피우면요 애들은 헷갈려합니다.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너 만약에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놀아. 이런 규칙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 규칙은 항상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나 놀고 싶어. 나 놀고 와서 숙제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럼 엄마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한 번이야. 그러죠. 그게 애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한 번이면 힘들어요. 절대 안 돼. 그거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아빠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했으면요 강력하게. 그래서 엄마들은 야 아빠한테 물어보고 해. 아빠가 된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의 권위도 올라가죠. 그럼 애들은 아빠를 더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죠. 그러면서 아빠 말이면 지키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도 어른 대할 줄 압니다. 사회 나가서 어른 대할 줄, 규칙을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애가 어겼다. 그럼 처벌할 때도 남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마들은요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혼낼 때는 잘 못 혼내고, 근데 엄마들이 한번 열받으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를 막 패죠. 패고 나서 엄마들은 뭐 합니까? 밤에 잘 때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하죠. 네. 안 좋은 겁니다. 처벌로서. 왜? 엄마들이 감정적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이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혼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기들은 엉덩이를 때려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은. 근데 와이프는 가끔 저한테 와서 자기 오늘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왜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애 머리를 한 대 때렸대요. 머리를 팍 쳤대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그게 애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자기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항상 안고 때려. 안고 엉덩이 때려. 안 위험하게. 근데 와이프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잘못했다. 그럼 화가 나거나 안 나거나 상관없이 애를 꼭 안고 안 다치게 딱 붙잡고 엉덩이를 한 대 세게 때립니다. 근데 와이프가 해봤어요. 그런데 여자니까 힘이 적잖아요. 애가 안 아픈 거야. 근데 제가 때리면요 아프죠. 한 대 때려도 엉엉 옵니다. 딱 깔끔하게 때려야 돼요.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애한테 처벌을 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혼났구나 라고 분명히 규칙 안에서 자기가 언제 혼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혼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요 어느 날은 애가 그릇을 깼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기분이 좋아. 아이 그래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가서 놀아 하고 치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애가 또 그릇을 깼어요. 그럼 애는 엄마는 괜찮나 그랬지. 근데 그날 엄마가 아빠랑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라. 그래서 그릇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새끼 내가 잘못했어. 니네 아버지 나가서 어쩌고 하면 하시죠? 그럼 애들은요 정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대략 10분 안에 끝날 거라고 여러분이 예측하시고 끝나고 하면 여러분 편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가서 갑자기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게 제가 깡패 다니는데 여러분 막 패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맞는 것 때문에 억울하지만 너무 놀라실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를 예측하고 여기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우리 예측과 상관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애들을 혼내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내게 애들이 방비가 안 되게 갑자기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고참이 패일 때도 이렇게 하면 내가 맞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맞으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저 새끼가 안 때리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리면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저 새끼가 언제 날 때릴까 싶어서. 예측 가능하게.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관된 규칙 하에서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너 왜 맞은 것 같아? 때리기 전에라도 하셔도 돼요. 그래 네가 이걸 잘못해서 맞은 거야. 그랬지? 그래서 아빠가 요거를 때릴 거야. 괜찮겠어? 그럼 아이들은 괜찮다고 때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애를 방치하고 가지 마시고, 근데 엄마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더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이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미안한 거야. 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면 오히려 더 이걸 못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덜 미안하거든. 기본적으로 아빠들은 감정이 별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별로 안 재밌으시죠? 우리 어머니들만 이렇게 미소를 띠고 좀 이렇게 웃고 남자들은 절대 안 웃어요. 잘. 사실은 제가 회사 교육 가서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들 인상 쓰고 앉아 계신데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좋습니다. 왜? 감정적으로 화낸 게 아니기 때문에 때리고 나서도 사랑해줄 수 있어요. 아빠가 너 미워하지 않아.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거는 나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때린 거야. 그럼 애들이 이해됩니다. 아, 아빠가 날 사랑하는데 때렸구나. 이 작업을 안 해주시면 절대 때리지 마십시오. 근데 욕을 해주면요, 애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부모한테 상처받았습니까? 이유 없이 맞았을 때. 왜 맞았는지 모를 때. 그리고 아빠가 나를 때리는 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안 올 때 우리들이 상처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입법, 사법은 아빠가 잘한다. 행정부는 엄마가. 그래서 규칙 하에서, 그러니까 규칙도 아내랑 같이 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아내분들은 직접 혼내지 마시고 아빠 오면. 그럼 애들이 아빠를 권위자로 인식하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권위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남편 무시하는 얘기 아이 앞에서 하면 절대 안 되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많은 아빠들이 묻습니다. 뭐 좋아요. 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애랑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아빠들이 이걸 찾으세요. 그래서 막 놀이책 이런 걸 삽니다. 애들이랑 그렇게 놀아주려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애들이랑 책을 읽어도 되고요. 애들이랑 블로그를 만드셔도 되고 나가서 축구를 하셔도 됩니다. 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즐겁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바랬던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코미디언처럼 안 웃겨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랑 진짜 재밌고 기발하게 못 놀아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섭섭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나랑 행복하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섭섭한 거거든요. 우리 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쓴 책은 방법을 제안하는 책이 아니라 아빠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건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살리세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같이 낚시 데리고 가세요. 물론 재미는 없어지겠지만 애랑 가면 그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애랑 같이 축구하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요 애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하고 많은 대화를 하세요. 특별히 제가 가로를 그어서 놨죠. 경청 들으시라. 엄마가 잘 됐습니까? 아빠가 잘 됐습니까? 아빠가 잘 됐습니다. 왜 아빠가 잘 됐게요?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잘 못 듣습니다. 제가 엄마들이랑 통화하면요 너무 피곤해요. 엄마 상담하면 너무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엄마는 얘기를 안 들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끊고 또 얘기해요. 끊고 얘기해. 본인 얘기하다 가버려요. 근데 아빠들은요 말을 잘 못하시니까 좀 하고 듣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시고 여러분 많이 스킨십 해주세요. 정말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이. 스킨십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은요 이 피부가 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피부를 자극할 때 뇌 전체가 발달을 해요. 신체적 접촉.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아버님들. 자, 아빠는 세상을 향한 디딤돌이다. 세상을 향한 디딤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려고 하지만요 아빠는 아이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도록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아이를 격려합니다. 괜찮아, 한번 해봐. 격려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특별히 또 아빠들이 사회생활 해보신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네가 좀 즐겁고 재밌고 사람들 관계가 좋은 게 제일 좋지 라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약간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디딤돌 역할을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좌절에 빠졌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아버지들이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뭐 우리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이제 수능 첫 세대거든요. 제가 75년생이니까 93년도에 제가 고3이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저보다 형님들도 계시겠죠. 그럼 학력고사를 보셨겠죠. 우리나라는 이 입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지만요. 성적이 안 나오면 인생이 망한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애들도 그래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왜? 무슨 일이야?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전 이해가 되죠. 공부가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죠. 공부가 안 되면 죽고 싶은 게. 그럼 제가 애한테 그럽니다. 좋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 몇 살까지 살 거 같니? 평균적으로 물론 사고나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요즘 평균수는 길다니까 70, 80은 살죠. 그래 70, 80 산다고 하자. 네가 그때까지 살다가 죽었어. 그리고 네 이름이 여러 사람들한테 기억될 때 물론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더라도 네가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네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때 언제 너의 모습을 기억하겠니? 중고등학교 때 시험 못 본 너의 모습을 기억하겠니? 그러진 않겠네. 좋아. 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이야. 이명박 대통령을 사람들이 기억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못 봐서 죽고 싶은 걸 사람들이 기억하겠니? 안 하겠죠. 네가 지금 겪는 과정은 네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과정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오히려 네가 공부 잘하고 잘 나간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 갔다. 그때 네가 실패하잖아. 그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너 차라리 어쩌면 잘 된 거야. 네가 지금 공부 못해서 괴롭지. 네 인생 살면 끊임없이 괴로운 게 생기거든. 네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나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아이들이 당장 힘들 때 더 멀리 보도록 해줍니다.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재수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재수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죠. 삼수하면 완전히 낙오제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1년 늦는 게 그렇게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잘 보세요. 진로 선택 잘못한 친구들은 나이 40대에서 또 뭐 할까 찾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도 그래요. 현대자동차 간 친구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인데 대학 졸업하고 결혼식장에 갔네요. 근데 저는 그때 심리학 공부를 하려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딱 영문 거 나와서 현식아 내 명함이야. 딱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럼 친구들이 야 이 새끼 대기업 갔네. 야 좋겠다 하죠. 지금 제가 37이거든요. 나올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가 진로를 잘못 선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시대는 이제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지금 스티브 잡스 얘기하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합니까? 단지 공부를 잘했기 때문? 아닙니다. 그런 시야를 엄마들은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빠들은 조금만 여러분 사회생활한 거 가지고 애들한테 전달해주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큰 세상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자들 혹시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면요.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다니십시오. 국내라도 좋습니다. 넓은 세상 보여주세요. 더 좋은 게 있다면 시간 내서 동남아라도 가까운 데라도 여러분 좀 시간 내고 돈 내셔서 자꾸만 해외 나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도 이제 직장 하루 종일 있으시다가 오셔서 힘드실 텐데 지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영원한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뻐하게 될 여러분 손자 손녀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를 키우는 거예요. 가족 상담, 가족 치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3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할아버지가 남봉꾼이면요. 그 아들도 남봉꾼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유전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의 동일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부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좀 힘이 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힘이 들면은 힘이 든 상황에서 조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나중에 고마워합니다. 야 우리 아빠 진짜 바빴구나. 지금은 모르죠. 아빠는 맨날 바쁘기만 해 그러죠. 중고등생만 압니다. 나중에 걔가 아버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존경할걸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그렇게 바빴어. 진짜 주말에 힘들었을 텐데 야 그래도 나랑 놀아주고 애썼잖아. 너무 피곤하시면요. 애랑 놀면서 좋으셔도 돼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불평하겠죠. 근데 애들 마음속에 그렇게 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이랑 노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 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노는 겁니다. 애들이랑 놀면서 제가 즐겁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나가서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이게 힘들고 하다.
하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나를 어떤 아빠를 기억할까? 얘네들이 나중에 또 어떤 부모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좀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주말에 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태희가 부릅니다. 주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김태희보다 못합니까? 결국에는 시간이었고 힘들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많이 청소년 상담사니까 많이 상담하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중학생 딱 되면 부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딱 마음 먹으십시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친구 약속 줄이겠다. 친구들한테 욕을 먹어도 줄이겠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딱 졸업하고 중학생 되면 그때부터 애들도 부모 찾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삶 누리시면 됩니다. 아빠 오면 귀찮아할걸요. 아빠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지금은 엄마 아빠 어디 갈 거면 같이 가 데리고 가죠. 나중에는 엄마 아빠 밖에 그러면 네 다녀오세요 그럴걸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요때만 여러분 조금만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금 나눠주시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기억했을 때 우리 아빠 최고. 물론 돈 많이 벌지 못했어. 우리 아빠 나한테 정말 최고의 아빠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빠 난 정말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우리 2분 정도만 받고 마칠게요. 예, 좋습니다. 우리 강의할 때 힘들어도 질문이 없어서 좋아요. 혹시 우리 어머니들이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네, 어머니. 아까 아빠가 놀이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건 가정마다 좀 달라요. 만약에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면요, 어머니가 혼내는 것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아빠가 혼을 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잘해줄 때가 많잖아요. 혼낼 때도 많죠. 그럼 사실은 그런 혼내는 어떤 그런 영향이 아이한테 크게 안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혼내도 나한테 이대로 잘해줄 거니까. 그런데 늘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가 혼을 내면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될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는 거에 장점이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엄마가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뭔가 혼낼 때는 기다렸다 처벌하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기는 하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감정을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아이를 때리고서도 아이한테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지나치게 미안한 말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엄마가 처벌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평균적인 엄마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혼내시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좀 애들 상처 입으라고 말로 좀 많이 공격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로 공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빠들은 말로 공격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로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게 가장 안전한 어떤 방법 중에.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집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